어이, 마틸다. 헤이요.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다현이의 어지러움 유튜브입니다. 잠깐 어지러우실게요. 여기서 이제 미소 강도에 따라서 나중에 조용히. 우와. 나 많이 웃지 않았어, 다현아? 오늘 가족 사진을 찍느라 화장을 진짜 오랜만에 세게 받았습니다. 저는 주사 피부염이랑 여드름이 있는 피부라서 이런 파운데이션이 짙은 화장을 하면 트러블이 진짜 잘 나요. 특히 이런 턱라인 선으로 또 스물스물 이렇게 만지니까 올라오고 있거든요. 꼭 화장하고는 바로 지워주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있고 여드름이 잘 나고 주사 피부염이 있다면 꼭 화장을 빨리 지워주셔야 되시고 화장을 안 하는 게 제일은 좋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렇게 화장을 한 김에 화장 지우는 법 제대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제가 나이트 루틴으로 꼭 바르는 비타민 A, B, C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수부터 해볼게요. 세수를 저는 제일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단계로 뽑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수는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닦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세수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이 많이 좌우가 돼요. 눈화장도 잘 지워야 눈가 주름이 잘 안 생기죠. 일단 눈화장을 자주 지우는 행위를 하면 눈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눈화장을 지울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근데 했다면 전용 리무버로 눈을 최대한 비비지 않게 최대한 눈을 녹였다가 피부에는 마찰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주세요. 진짜 살살했는데도 제가 요새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저 정도 솜의 마찰에도 이렇게 빨개져요. 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순면솜, 그리고 토너팩용 솜. 토너팩용 솜은 스펀지 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조직이 스펀지처럼 해져요. 펄프 레이온 혼방이라고 써있을 텐데 올리브영에서 사면 우루우루 솜이 대표적이고요. 저도 이 솜을 좋아해서 주닥에서도 만들었고요. 이거랑 순면솜이랑 다른 거는 순면솜은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닥토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지울 때 쓰시면 되시고요. 스펀지형 솜은 토너팩을 할 때 이 스펀지 안에 수분을 머금고 밖으로 증발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토너로도 토너팩을 할 수 있고 토너팩 중간에 금방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솜을 선택해야 돼요. 네, 화장을 지우면 저는 이제 클렌징 밀크를 좋아한 지 오래가 됐는데 클렌징 밀크 사용법을 다들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여드릴게요. 클렌징 밀크는 로션 같아요. 마른 얼굴에 오일처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약산성 클렌징 밀크 경우에는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게 눈이 따가운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pH가 약산성이라는 이유로 눈은 pH가 약산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그 pH가 달라서 따갑기 때문에 눈가는 눈 전용 리무버로 먼저 닦아내줘야 되고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세안제로는 눈가는 해주면 따가우니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눈 감고 손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줘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유화시키듯이 물로 마사지를 하면 클렌징 밀크도 유화가 됩니다. 클렌징 밀크는 클렌징 오일만큼 오일 함량이 높지는 않아요. 로션 베이스의 오일을 타고 계면 활성제 탄 거라서. 그래서 여드름이 있거나 좁쌀 여드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클렌징 오일은 피해 주셔야 되니까 클렌징 밀크로 해주시면 되시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분들도 저는 클렌징 밀크를 선호합니다. 클렌징 밀크를 하고 나서 뭔가 미끄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끄덩한 거는 클렌징 밀크 속에 로션이 좀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오일 함량이 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로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바로 뾰루지가 올라요. 진짜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절대 못해요. 정말
염증이 너무 자주 올라와서 집에 항상 염증 주사를 상비해놨다가 주사를 놔줍니다. 셀프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사실 세수하고 3초 안에 바로 발라야 수분이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발라야겠죠? 저는 평소에는 토너는 생략하고 앰플, 크림을 하는 편이고 저녁에는 크림에 비타민 A를 섞어 바르고요. 뭐 팩을 하고 싶거나 한 날은 뭐 토너 팩, 앰플, 크림이랑 비타민 A 섞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너 팩을 오늘은 저는 이렇게 트러블 일어난 날은 어성초 팩을 하니까 어성초 팩을 하면서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비타민 A, B, C 바르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아까 말했던 펄프 레이온 혼방 솜에다가 토너를 뿌려서 저는 이렇게 토너팩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 바쁠 때는 한 일주일에 2-3번? 시간 될 때는 밤에 컴퓨터 할 때 이렇게 토너팩 올려놓는 편인데 특히 해 많이 본 날 그날 바로바로 자외선에 의해서 쌓인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뭔가 잡티를 생성할 만한 그런 찌꺼기들 없애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토너팩 해줄 때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해 많이 본 날 바캉스 갔을 때 그럴 때 꼭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그런 고함량 토너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만든 게 이런 팩의 주 성분이었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성분이죠. 비타민 B군이에요. 꼭 발라야 되는 스킨케어 성분으로 치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A, B, C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화장품 제조 회사들이 좋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함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2에서 5%대를 함유를 하면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그 화장품 뒷면에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에서 5%까지 허가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그 사이 함량을 지키고 있고 어느 정도 함량이 함유됐는지는 회사에 좀 문의를 해보면 알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장품 성분의 배합이야말로 그 화장품 회사의 노하우니까 저는 한 3% 이상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를 추구하는 편이고 사실 이거 토너팩은 5%인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5%만 돼도 고함량이라는 것 자체에 피부에 자극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확실히 5%를 하니까 자극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 이상의 고함량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형은 본인의 피부에 약간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품을 바꾸실 때 막 얼굴 전체에 다 발라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바꾼 화장품, 특히 그런 나이아시나마이드 고함량, 뭐 비타민C 고함량 이런 제품들은 한쪽 볼에 먼저 테스트를 일주일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얼굴 전체에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뭐 너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알고 있죠. 비타민C는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라서 항산화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요. 콜라겐 재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백, 뭐 주름 개선, 탄력, 잔주름 그런 피부와 관련된 건강에는 모든 것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피부뿐만 아니라 몸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는 비타민C 꼭 먹고 비타민C 바르기를 꼭 지키는 편이고 비타민C 바르는 거는 저는 순수 비타민C랑 순수 비타민C가 아닌 3-5 에틸 아스코빅 액시드 이 두 개 바르는 라인을 정해놔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는 피부가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은 날 그리고 3-5 에틸 아스코빅 액시드는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주사 피부염이 올라왔거나 여드름이 올라온 날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 비타민C의 원료를 나누는 편이고 그 이유는 아스코빅 액시드라는 순수 비타민C는 pH가 2에서 3 사이로 매우 낮아야 비타민C 성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앰플 자체의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 피부의 pH는 그 정도로 낮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갑거나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굳이 막 바를 필요는 없고 그때는 이 앰플은 나한테 좀 자극이 되는구나 하고 좀 순수 비타민C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떼고 앰플을 바를 거예요.
이렇게가 제가 지금 화장대에 있는 앰플들입니다. 저는 비타민 C가 들어간 거를 아침에 바르기 때문에 아침용 비타민 C 군, 그리고 EGF는 저녁에 바르기 때문에 저녁용 이렇게 나눠 놓는데, 비타민 C는 아까 말했던 대로 순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고, 순수 비타민 C가 아닌 3,5 에틸 아스코빅 액시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앰플 바를 때 얼마나 양을 조절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를 정량화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참 묘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팍팍 쓰는 앰플이 아니라 소량 쓰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소량에도 이제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앰플들처럼 막 팍팍 쓰고 레이어링하는 앰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찔끔찔끔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씁니다. 오늘처럼 좀 트러블이 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주사 피부염이 난 날에는 저는 소프트 크림을 바르고, 이러지 않고 건강한 날에는 리치 크림을 바릅니다. 오늘 소프트 크림에 섞을 거고요. 저녁에 제 루틴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비타민 A를 섞을 거예요. 비타민 A는 저는 피부 건강한 날, 피부 예민한 날 이렇게 나뉘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마지막 레티닉 엑시드는 스테바 연고나 아크리프 같이 전문 의약품으로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되고요. 레티날데하이드, 레티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닥터 디퍼런트가 선두로 만들고 있고요. 그 밑에 레티놀, 레티닐 에스테르는 화장품의 원료로, 피부 건강한 날에는 그 스티바 대신 저는 이제 아크리프로 정착을 했어요. 아크리프 쓴 지 2달이 훨씬 넘어가는데 스티바보다 자극감이 좀 더 적고, 스티바 쓰면 조금 건조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거 펌프할 때 주의할 점이, 이게 한 펌프를 꾹 누르면 그게 일회용 사용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믿고 한 펌프 썼다가 피부 홀라당 뒤집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완두콩알 사이즈를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약간 반셔터 누르듯이 이 펌프를 약간 반만 찔끔 누르면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섞어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수란트랑 엘리델 같은 크림형의 주사 피부 연고를 바를 때는 이 위에다가 문제 있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로젝스 겔을 바른다. 그럼 로젝스 겔은 순서가 앰플, 로젝스 겔, 크림과 비타민 A 이렇게 됩니다. 수란트라를 바르고 있고, 수란트라를 그리고 이제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 연고들을 바르는데, 레티날 연고들이 제가 예전에 리뷰했을 때 이후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제품이라 함은 함량이 좀 더 고함량 레티날 든 제품들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으면, 이거는 제가 주닥이라는 제 브랜드에서 닥터 디퍼런트와 콜라보로 3-4개월에 한 번씩 저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레티날을 좋은 가격에 주시는 그 제품인데요. 비타 리프트 A 포르테 입문하시는 분들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고, 예민하거나 민감한 분들이 이거를 권해드렸고, 그 윗단계가 이거는 병원에 입점되어 있어서 병원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 입문자용으로는 이걸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는 함량이 높아서 0.1, 0.12%.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입문을 시킬 때는 요거를 처방을 하고요. 입문을 한 다음에는 피부 자극이 없는지를 봐서 아크리프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피부 자극이 없지만 그래도 예민하거나 너무 건조해서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계속 사용하게 합니다. 이게 입점해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에 못 오시는데 그래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레티날 중에는 제일 고함량을 사용하고 싶다면 요거 0.1%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만 있었는데 병원용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0.2%짜리. 근데 그게 2월에 출시가 돼서 아직 저희 병원에도 안 들어와서 저도 아직 못 써봤습니다. 병원용 0.12랑 0.2 사이에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거는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타 리프트 A 포르테시노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닥터 디퍼런트에서 함량을 계속 올리면서 얘는 0.1, 병원용 0.12 하다가 요거는 0.15. 그러니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함량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 위에 0.2 병원용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쓰셨던 분들은 병원에는 오실 시간이 없는데 더 올리고 싶다면 이걸로 올리면 되겠네요. 이번에 주닥에서 이거랑 같이 콜라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신제품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받아보질 못해서 다음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테스트하면서 혹시 너무 자극되면 제가 대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기에도 자극감이 없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제 루틴이고요. 저는 이렇게 제조를 해서 목에 한 번 더 바릅니다. 목은 포르테심으로 발라볼게요. 닥터 디퍼런트도 양은 똑같아요. 한번 먹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개념인 비타민 A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Q&A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비타민 A 사용할 때 헷갈리는 점, 주의할 점들을 짚어보려고 해요.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이제 리뷰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주닥TV 채널은 약간 학구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논문이나 근거 베이스로 한번 같이 자료를 보면서 아 정말 자료에 저렇게 써있구나 라는 걸 확신을 가지면서 보셨으면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해요. 비타민 A는 이제 교과서상에도 워낙 유명한 안티에이징 원료입니다. 바르면 어떤 기능이 있길래 대체 비타민 A를 피부과 의사들이 이렇게 바르라고 하냐 보면은 표피세포의 분화와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결을 호전시키고 또 진피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미백 효과까지 뛰어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백 효과까지 뛰어남이 증명이 돼서 병원에서는 기미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색소 치료에도 이 성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 한번 같이 보시면 40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과연 0.1% 레티나를 발랐을 때랑 0.05% 레티나를 발랐을 때 얼마나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정말 함량이 높은 게 효과가 좋은지 공통적으로 12주까지 관찰을 했을 때 피부 보습도의 증가, 수분 손실도의 감소, 잔주름의 개선, 멜라닌 인덱스, 미백의 개선, 피부 거친, 피부결의 개선이 보였고 보시면 0.1% 고함량 들어간 게 효과는 당연히 더 좋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목을 했던 게 스킨 러프니스라는 건데 이 피부결의 개선은 12주는 돼야 관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비타민 A는 발랐을 때 하루아침에 효과를 짱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랐을 때 피부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한 3주 이상 그 정도는 발라야 피부의 결을 관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장기전을 두고 봐야 되는 성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타민 A 연구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보실 때 이렇게 눈가주름의 개선도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한 제품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해석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주름도 개선을 눈가주름 쪽에서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할까요? 주닥에도 눈가주름 테스트를 EGF 앰플에서 했는데 왜 눈가주름에서 할까요? 그거는 눈가가 이제 잔주름이라 다른 부위보다 주름이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개선도를 평가하기에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눈가 주름 개선도를 보였다는 거는 다른 부위에서도 그런 효능을 보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주 차에 이렇게 눈가주름에서 개선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좀 재밌는 논문이었고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꼭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순수 비타민C랑 바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같이 받아서 앞에 질문이랑 같이 묶어서 보면은 순수 비타민C는 아까도 말했지만 pH 2, 3으로 낮고 순수 비타민C의 그런 고함량으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감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 자극감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비타민C와 비타민 A를 같이 바르면 자극이 되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근데 두 개를 발라도 자극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극이 안 된다면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뭔가 따갑고 자극감이 있다면 둘은 동시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A는 임신기 여성은 금기고요. 가임기 여성에서도 최소 임신 계획 한 달 전에는 끊으라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수유부 여성에서는 금기사항은 아닌데 수유부 기간 동안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나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극감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고 자극감이 없다면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일단 수유 시기에 살짝 한 부분만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극감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 봐가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녁에만 발라야 되고요. 그 이유는 아침에 바르면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A 활성화가 깨지기 때문에 저녁에만 바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비타민 A를 열심히
저녁에 바르는 분들은 낮에 자외선 차단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비타민 A를 바르면 여러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지만 낮에 광 과민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줘야 됩니다. 완두 콩알 크기의 그 정량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잘 바르다 보면은 왠지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피부에 자극 없으니까 이 좋은 거 더 용량 올려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피부 뒤집힙니다. 내성이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피부에 적응이 돼서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지 양을 늘리면 절대 관과해서 늘리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다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올 발라도 따갑다 이 정도로 되면 꼭 피부과를 내원을 하셔서 비타민 A를 발랐는데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지금 비타민 A를 발라도 되나요? 양을 혹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여쭤보시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시고 주사피 부염 있는 분들도 바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주사피 부염이 있지만 바르듯이 말이죠. 주사피 부염이 단 심하거나 염증이 올라왔을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주사피 부염의 그 평화기 있죠. 평화기에는 바를 수가 있어요. 그때 뭔가 걱정된다면 이제 레티놀 단계로 낮춰서 사용을 하시고 주사피 부염 평화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찾아왔다면 저처럼 아크리프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이트 루틴을 봤는데 요새 제가 또 추가하고 있는 게 이 목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너무 컴퓨터를 많이 했더니 이게 굳어져가지고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도 너무 안 예쁘고 그래서 요새 자기 전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스트레칭 할 겸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점점 몸이 너무 망가지는 게 느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자기 전 아침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라서 스킨케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진짜 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꼭 스트레스도 날려주시고 순환도 잘 되도록 운동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처지는 거는 진짜 여기 스트레칭이랑 운동이랑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목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얼굴선이 무너질 때 거북목 보면 더 무너지니까 등 근육 키워서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올해는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멘탈 관리 이런 것까지 이제 와서 노력하고 있는 거, 이제 와서 깨닫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혹시나 저의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일어났으면 했던 변화들을 제가 부추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추겨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